3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관화 개요 문제고요. 1번 선교사인 알렌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과정 중에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1885년 설립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은 이라는 문제네요. 정답은 2번 광해원입니다. 2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티넬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난다. 2번 엄지손가락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3번 엄지, 검지, 중지, 약지 그리고 손바닥이 가렵다. 4번 양쪽 손바닥을 1분간 맞대고 있으면 저린 증상이 심해진다. 5번 수술 후 4에서 6주간 손가락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수술 후에는 손가락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엄지손가락 운동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자,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의를 보시면 손목에는 수근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좁아지거나 또는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손상을 받아 손가락과 손바닥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상을 한번 볼게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반쪽과 손바닥 부위에 통증이 있고 저려요. 이런 증상이 주증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손을 털게 되면 저린 증상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팔렌 검사. 양측에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렸을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면 팔렌 검사의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 방법은 티넬 검사예요. 손목에 정중신경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봤을 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도 똑같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환자의 간호예요. 필요시에 이제 손목 억제제 같은 것도 착용할 수 있고요. 통증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과 진통제 등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는 24시간 정도 올리고 있어야 부종이 가라앉겠죠. 그리고 수술 후 4에서 6주 동안 금지해야 할 것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다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알고 있는,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요. 2번 주의 의무 태만이 되겠습니다. 주의 의무 태만의 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더운 물 주머니를 대어줄 때 온도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호조무사는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배워서. 그런데 깜빡하고 온도 측정을 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화상을 입혔대요. 이럴 경우 주의 의무 태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열이 나는 환자의 체온을 측정한 후에 그러고 환자가 열이 났다면 바로 보고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깜빡 잊고 보고하지 않아서 그 아이가 고체온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했대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주의 의무 태만이 되겠습니다. 4번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그만둘 때 지켜야 할 태도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미리 통보하고 언제든 그만둔다. 2번 새로 일할 곳이 정해지면 그만둔다. 3번 후임자가 정해진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둔다. 4번 메모를 남기고 그만둔다. 5번 당일 아침에 병원에 전화를 해서 사직 의사를 밝힌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그렇죠. 3번 후임자가 정해진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직장을 그만둘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후임자가 저행해지고 나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번, 노화로 인한 근골격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민첩성이 떨어지죠. 감소한다. 2번, 뼈의 광물질 소실과 질량 감소로 골절이 흔하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골격과 근육의 무게가 감소하게 되죠. 4번, 보폭이 커지고 걸음이 빨라진다. 보폭은 좁아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그쵸? 5번, 추간판이 두터워져서 키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얇아져서 키가 작아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 뼈의 광물질 소실과 질량 감소로 골절이 흔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혈관에 평활근에 작용하여 말초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맥을 직접 확장시키는 항고혈압제를 묻는 문제네요. 1번, 페니라민 말레이트, 2번, 페니실린, 3번, 히드랄라진, 4번, 쿠마딘, 5번, 벤톨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3번, 히드랄라진이 되겠습니다. 자, 히드랄라진은요, 고혈압과 신기능 부전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으로 부작용으로 두통, 그리고 빈맥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이트라고 해서 페니라민이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거든요. 알레르기 있을 때 먹는 약이라고 해서 항알레르기 제제라고도 합니다. 페니실린은요, 광범위 항생제죠. 쿠마딘은 혈전증 치료, 즉 혈전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고요. 네 번째, 벤톨린은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7번,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2번, 정신력으로 극복하도록 한다. 3번,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우울증 가능성이 더 높다. 4번, 남성 노인에게 더 흔하다. 5번,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그렇죠. 5번,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입니다. 노인 우울증은요, 우울증 노인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노력과 사회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증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년기 우울증은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우선시 되겠습니다. 8번, 분만 1기 초기에 필요한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분만 1기는 자궁문이 열리는 시기예요. 그 중에서 초기라는 거는 자궁문이 아예 안 열렸거나 1cm가량 자궁 경부가 벌어졌거나 2cm가량 벌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분만 1기, 초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간호로 옳은 것. 1번, 회음절개술. 아기가 나오기 쉽도록 회음 부분을 잘라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기가 나오는 시기인 분만 2기에 필요한 간호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한다. 자궁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니까 4기, 회복기에 필요한 간호네요. 3번, 유동식을 제공한다. 자, 분만 1기 중에 초기에 할 수 있는 간호 중에 하나가 유동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4번, 오로를 관찰한다. 오로는 아기가 나오고 나서 질로 나오는 분비물이기 때문에 분만 4기에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생아 간호는 아기가 나온 후니까 태아 만출기가 끝난 분만 2기에 가능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유동식 제공이고요.
이 외에도요, 분만이기 초기에는 관장을 시행할 수 있어요. 관장도요, 분만이 많이 진행되고 나서, 즉 자궁문이 많이 열렸을 때는 시행할 수 없는 간호입니다. 9번, 전치태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우리 앞쪽에서 전치태반 그림을 봤었는데요. 전치태반이라는 거는, 자, 태반이, 자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질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태반은 원래 이 위쪽에, 이 윗부분에 붙어야 해요. 이렇게 붙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가 자궁 저부죠. 그런데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자궁 경부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전치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주 증상은 무통성 질출혈이다. 2번, 전치태반은 반드시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한다. 3번, 자주 내진을 실시해서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살펴본다. 4번, 걷기, 산책, 그리고 운동을 격려한다. 5번, 임신 초기에 주로 발생하므로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유산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고르셨겠죠? 정답은 1번 무통성 질출혈이 주증상입니다. 자, 전치태반은 태반 조기박리와 함께 임신 후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성 합병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태반이 자궁 저부가 아닌 경부 쪽에 있어서 내진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죠. 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37주 미만이다. 아직 아이가 작아요. 그쵸? 그래서 태아 생존력이 있을 때까지는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상 안정을 취하는 게 좋고요. 37주 이상이다. 아이가 이제 컸어요. 이제 분만이 돼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미 분만이 진행되거나 출혈이 된다.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고 그대로 있지 말고 즉시 제왕절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질의 입구 부분을, 즉 자궁 경부를 덮고 있을 때는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연전치 태반이라고 해서 질 옆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태반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식 분만, 즉 자연 분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0번, 노인을 위한 환경관리로 옳은 것은? 안정을 위해 무채색으로 꾸민다. 노인을 위한 환경을 꾸밀 때 주변은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이 좋고요. 2번, 숙면을 위해 야간에는 전체소등을 한다. 전체소등 아니죠. 중간에 간접등을 켜두는 게 좋고요. 3번, 욕조와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실내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정도가 적당하다. 글쎄요, 약간 추울 것 같은데요. 5번, 쿠션감이 좋고 푹신한 침대와 의자를 사용한다. 아니에요.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환경 관리에서요,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와 의자는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뼈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쿠션감의 가구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1번, 피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가장 두껍다. 2번, 피하 조직의 각질층은 죽은 세포로 구성된다. 3번, 진피에는 혈관, 신경, 땀샘, 모낭 등이 존재한다. 4번, 표피는 피하 조직 아래에 있다. 5번, 피하 조직은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 조직은요, 가장 바깥이 표피예요. 가장 바깥이 표피, 가운데가 진피층이 쭉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 제일 아래쪽에 피하 조직이 이렇게 위치를 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얇은 건 제일 겉면에 있는 표피예요. 그래서 표피가 가장 얇고, 그리고 표피층에서 각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피의 각질층은 각질로 변해 있는 죽은 세포로 구성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진피층에는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된다.
자, 그래서 세계층 중에 진피층이 좀 복잡하죠. 유두층과 그물층으로 구성이 되고 혈관, 신경, 땀샘, 모낭 같은 것도 다 여기 가운데 층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피층은 복잡한 곳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12번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배뇨 및 연동운동이 촉진된다. 2번 동공이 확장된다. 3번 땀 분비가 억제된다. 4번 기관지가 수축된다. 5번 말초혈관이 확장된다. 인데요.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 동공이 확장됩니다. 자, 교감신경은요. 언제 흥분이 되냐? 긴장하거나 놀랐을 때, 그리고 공포나 분노를 느꼈을 때 자극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용한 환경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헉! 하고 놀래켰어요. 또는 면접을 볼 때 엄청 긴장되죠? 자동차가 갑자기 끽 하고 서버렸어요. 이럴 때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교감신경이 흥분된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억제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교감신경은 억제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작용이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자, 동공부터 한번 볼 건데요. 동공은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즉 면접 보거나 깜짝 놀랐을 때, 이럴 때는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땀샘을 한번 볼게요. 땀샘 분비가 촉진되죠. 그래서 긴장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식은땀이 나죠.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액 분비와 연동운동 이 부분을 볼게요. 소화액은 분비가 억제되고 연동운동은 억제되면서 이때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심장박동은 촉진돼서 굉장히 빨라지고요. 두근두근두근 하죠. 기관지는 확장됩니다. 방광은 늘어나요. 늘어나서 배뇨가 억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변 마렵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마지막, 혈관은 수축돼서 혈압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 팔,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살펴봤고요. 13번 척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인의 경우 경추가 5개가 아니에요. 경추가 7개. 흉추는 12개. 그 아래에 있는 요추는 5개예요. 천골 하나, 미골 하나. 이건 맞네요. 2번 척추뼈 사이에 구멍을 통해서 말초신경이 지나간다. 자, 척추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구멍을 통해서 말초신경이 빠져나간다. 맞는 말이에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척추뼈 사이에 추간원판이 탈출한 경우. 척추뼈 사이에 추간원판이라는 게 있어요. 추간판. 자, 이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압박골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우리 척추는요. 똑바로 서 있을 때는 모양이 일자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여야 해요. 그런데 옆으로 서서 봤을 때는 약간의 만곡, 굽어져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굽어져 있냐? 제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얼굴이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경추, 목뼈 7개는 약간 앞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흉추 12개는 다시 뒤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추 5개는 다시 앞으로. 그리고 천골은 다시 뒤로. 그리고 미골, 꼬리뼈죠? 꼬리뼈는 다시 앞으로. 선생님 지금 제대로 못 그렸는데 경추, 목뼈는 앞으로, 흉추는 뒤로, 다시 요추는 앞으로, 그 다음에 천추는 뒤로, 꼬리뼈는 앞으로, 앞뒤, 앞뒤, 앞으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흉추와 천추, 이 부분이죠. 흉추와 천추 부분은
앞이 아닌 뒤로 휘어진 만곡을 보이고요. 경추와 그리고 요추는 앞으로 휘어진 만곡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척추뼈 사이에 구멍을 통해서 말초 신경이 지나간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임신 초기에 태아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며 부족 시 태아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 엽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엽산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철분제로 바꿔서 복용을 하게 되죠. 15번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2번 검사 후 수분 섭취를 권장하여 변비 또는 분변 내복을 예방한다. 3번 검사를 위해서 소변을 참도록 해야 한다. 4번 검사 전에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질세척을 금해야 한다. 5번 검사 시 심스 체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를 설명을 드릴게요.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는 팝스미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궁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준비물로는요, 질경, 면봉, 그리고 장갑, 슬라이드 등이 필요한데요. 자, 어떻게 검사하냐? 질경이라고 하는 질을 벌리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 질에 이 질경을 넣고요. 쫙 벌려요. 그러면 그 안쪽에 자궁경부가 보이거든요. 그 자궁경부에서 면봉이나 아니면 솔 같은 걸 이용해서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긁어내는 거예요. 긁어서 이거를 슬라이드에 이렇게 발라서 검체를 보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검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질경으로 질을 쫙 벌려서 이렇게 위로 들게 되면 여기 앞쪽에 방광이 존재하잖아요. 방광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검사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할 때는 산부인과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절석이, 세석이, 산부인과 자세를 취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검사 전에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지세척을 하지 않아야 정확한 검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질 세척액, 세정액 같은 걸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질 안쪽을 너무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하러 병원에 오시면 자궁경부에서 긁어 나올 수 있는 세포가 부족해요. 그래서 12시간 전부터는 질세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16번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은 모든 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신장, 즉 콩팥이잖아요. 신장을 좀 쉬게 해주어야 하는 환자예요. 1번 하루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한다. 신장에서 다 수분을 걸러야 하기 때문에 수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한하셔야 되고요. 2번 저단백식이, 그렇죠. 단백질도 신장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저단백식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염식이, 염분도 신장에서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거나 아니면 좀 저염식이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4번 고칼륨 시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칼륨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나나와 오렌지예요.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요. 자, 고칼륨 시기. 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고칼륨 시기를 먹었을 때 신장이 정상이니까 다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아주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칼륨 시기를 하면 빠져나오지 않고 칼륨 성분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래서 칼륨은 적게 드셔야 합니다. 저칼륨 시기.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반드시 수분과 염분을 제한하고 단백질도 적게,
칼륨과 인의 섭취도 제한해 주셔야겠습니다. 17번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호르몬 수치가 정상 임신 시보다 낮다. 2번 오심과 구토가 심하다. 3번 분만 시까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40주 이후에 분만 시 낭포라는 게 함께 분만과 함께 낭포가 배출된다. 4번 포상기태 수술 후 바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5번 정상 인부에 비해서 자궁 저부가 낮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포상기태는요 난막 중에, 난막은 아기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여러 개의 막이 있는데 그 중에 육모막이라는 게 변성을 일으켜서 포도송이 모양, 포도 알맹이 모양의 수많은 낭포를 형성한다고 해서 포상기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자궁이고요. 자궁 안에 포도알갱이처럼 이렇게 뭔가가 다 들어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애초에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애초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 낭포가 많아지면서 아기가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포상기태도 있습니다. 자, 증상을 한번 볼 건데요. 이 포상기태가 그 안쪽에, 자궁 안쪽에 낭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배가 커져요. 그래서 정상 임신에 비해서 큰 자궁, 즉 자궁 저부 이 부분이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심과 구토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임신 반응 검사라고 해서 HCG 호르몬 검사 있죠? 거기에서 강양성이 나와요. 이것만 봐서는 엄마는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특징 한번 볼 건데요. 대부분 작은 낭포가 질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배출이 돼요. 한 16주경에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다가 갑자기 변기통에 뭐가 우르르 나와서 병원에 왔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낭포가 질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지만 가끔은요.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자궁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이 낭포가 전부 다 자궁 바깥으로 나가겠죠. 자, 자궁 바깥 이 부분은 복강이에요. 복강. 그렇기 때문에 자궁 천공이 있은 다음에는 이 자궁 천공된 부위로 낭포가 다 빠져나가서 복막의 염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하나 육모상피종, 육모상피암인데요. 자궁 안쪽에, 즉 자궁에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포상기태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낭포 소파술, 그 안에 있는 낭포를 다 긁어내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궁을 적출하는, 아이가 첫째나 둘째 아이가 있다면 자궁을 아예 적출해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를 규칙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아까 자궁암, 즉 육모상피암이 잘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육모상피암은 폐로 잘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육모상피암이 폐로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될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된 후에도 1년 동안은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상기태였고요. 18번 부목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부목을 대준다. 2번 부목을 대주기 전에 부러진 뼈를 일렬로 맞춘다. 3번 얼음주머니를 적용해서 부종을 제거한 후 그리고 부목을 적용한다. 4번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 상태에서 부목을 적용한다. 5번 환자가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적용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 이동 전에 반드시 부목을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손상 부위를 함부로 건드리면 뼈 끝이 신경이나 혈관, 근육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뼈를 맞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목을 고정하고 부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높여주고 냉찜질을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하는 거. 자, 개방된 상처. 자, 부목을 대려고 했는데 상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간단하게 멸균 드레싱을 하고 부목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목을 고정할 때는요, 손상된 부위의 위아래 관절을 함께 고정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를 다쳤어요. 여기를 다치면 이 부분만 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팔의 아래쪽에 있는 손목, 그리고 팔의 위쪽에 있는 팔꿈치 부분까지 모두 함께 고정해야 합니다. 19번 볼게요. 산욕기 변화와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유부는 비수유부에 비해서 산욕기간이 더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수유를 하면 아기가 엄마의 젖꼭지를 빨죠. 그러면 엄마의 젖꼭지를 빨면 엄마 몸에서는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었죠? 그렇죠.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부는 자궁이 빨리 수축되겠죠. 비수유부에 비해서. 그래서 1번 다시 보시면 수유부는 비수유부에 비해서 산욕기간이 더 짧죠. 즉 비수유부가 산욕기간이 더 긴 거고요. 2번 산후통은 초산부보다 경산부가 더 심하다. 자, 많이 늘어나고 여러 번 늘어났던 사람이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후통은 초산부보다 경산부가 더 심하다. 맞는 답이 되겠네요. 3번, 자궁은 초산부보다 경산부가 더 빨리 회복된다.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번 늘어났던 사람은 회복이 느려요. 그렇다 보니 초산부가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4번, 초산부가 경산부보다 오로가 더 많이 나온다. 경산부가 오로가 더 많이 나옵니다. 5번,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 산후 3주 동안 적색오로가 배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적색오로는 오로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적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3주 동안이나 피가 나오면 안 되겠죠. 3주가 아니라 3일 동안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로라는 건 분만 후에 질로 분비되는 생리혈과 같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알칼리성 분비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건 자궁 내 감염을 의미한다. 오로는 경산부가 초산부보다 더 많이 배출된다고 했었죠. 자, 오로의 색깔 변화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혈액이 많이 섞여 있어서 분만 후 3일까지는 적색 오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만 후 4일에서 10일까지는 갈색이 나옵니다. 피가 약간 멈춘 거죠? 자, 피가 완전히 멈추고 나면 백색 오로가 10일부터 3주 동안 지속이 되겠습니다. 20번, 출생 후 3, 4일부터 시작되어 체중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한 신생아의 간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감염이므로 격리해야 한다. 2번, 생리적 체중 감소이므로 관찰한다. 3번, 영양 부족이므로 위관 영양을 실시해야 한다. 4번, 선천성 대사 이상 장애이므로 특수 분유로 인공수유를 해야 한다. 5번, 탈수이므로 의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생리적 체중 감소이므로 관찰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생리적 체중 감소는요. 출생 후에 수일 동안 출생 시 체중의 5에서 10%가량이 소실되는 거예요. 보통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리적 체중 감소는 왜 발생하냐? 첫 번째, 엄마로부터 받던 호르몬이 중단돼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어오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나가는, 즉 대소변의 배출량이 많아서 그래요. 결국 이거죠. 먹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거죠. 21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방 전에 사용되는 약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stat이라고 되어 있죠? STAT는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지금 바로 이런 뜻이고요. 2번 NPO는 금식이라는 뜻이죠. 금식. AC는 식사 전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QID는요. 4시간마다가 아니라 하루 4번, 즉 6시간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약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정도는 국가고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책을 펴서 확인을 하고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우리가 왼쪽 눈을 봤으니까 오른쪽 눈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 눈은 그렇죠. OD. 자, 오른쪽 눈은 OD. 왼쪽 눈은 OS. 그쵸? 그리고 양쪽 눈 U처럼 생겼죠? 그래서 OU는 양쪽 눈이 되겠습니다. 22번 성인의 맥박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요골맥박은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자, 여기가 요골맥박이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엄지는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2번 경동맥 잡아볼게요. 경동맥, 상완동맥 팔꿈치에 접혀지는 부분이죠. 대퇴동맥 허벅지 쪽에 있는 그 서이부 쪽에 있는 동맥이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없어요. 왜냐면 관상동맥은요. 심장 자체를 싸고 있는 동맥이에요. 심장에 있는 동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상동맥에서 손가락 끝을 대서 측정할 수가 없겠네요. 3번 요골맥박은 보통 1분간 측정하죠. 4번 요골맥박이 불규칙하면 심천맥박을 측정해서 비교한다. 심천맥박은 청진기로 심장 위에 직접 올려놓고 소리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게 심천맥박이죠. 좋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측정 후 검은색 볼펜이 아니라 맥박은 반드시 붉은색 볼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요골맥박이 불규칙하면 심천맥박을 측정하여 비교한다가 되겠고요. 23번 디스크로 인해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가 며칠 전부터 대퇴와 종아리까지 뻗치는 통증을 호소한다. 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종류는 1번 표재성 통증, 2번 심인성 통증, 3번 방사통, 4번 자결통, 5번 3차 신경통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3번 방사통입니다. 자, 실제로 아픈 부분은 허리예요. 그런데 대퇴와 종아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통증 부위에서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해요. 사실 정확하게 방사통과 연관통은 약간의 의미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 방사통, 연관통은 같은 의미로 쓰니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통증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모의고사 문제집에 해설 부분에 잘 정리를 해뒀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무릎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저희 앞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 1번 심폐기능과 근력 강화를 위해서 권장되는 운동은 수중운동이다. 맞는 말이죠. 무릎이 아프니까 무리해서 무릎을 사용하지 않는 수중운동,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2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수시로 한다. 무릎에 자극이 되는 운동이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3번 자세를 자주 변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주 변경해 주셔야죠. 4번 되도록 걷지 않고 침상안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에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약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에도 더 좋습니다. 5번 무릎을 꿇거나 쭈그려 앉는다. 자, 이 자세도 무릎에 자극을 주는 자세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자세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요.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은요, 마사지 하면 좋아요. 물리치료, 냉온요법, 찬물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는 냉온요법, 또는 아이스팩과 핫팩을 대는 요법. 그리고 체중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빼셔야 해요. 그리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어서 수영, 수중운동,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 좋겠고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뼈 건강을 챙길 수 있겠죠. 자, 2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쿠싱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혈당이 나타난다. 2번 부신피질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3번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의 과잉 분비로 발생한다. 4번 증상은 보름달 같은 얼굴, 달덩이형 얼굴이라고도 해요. 복부 비만, 가느다란 팔과 다리이다. 4번 저혈압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쿠싱 증후군 한번 볼 건데요. 쿠싱 증후군은 고혈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신피질 기능 저하가 아닌 항진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라고도 해요. 코티솔의 과잉 분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달덩이형 얼굴, 즉 보름달같이 큰 얼굴이죠. 큰 얼굴, 몸이 부어요. 그리고 고혈압, 자 고혈당,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네요. 그리고 다모증, 털이 많이 나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게 쿠싱 증후군입니다. 26번 소화성 궤양으로 회복기에 있는 환자의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저잔여 시기. 자, 저잔여 시기는요, 먹고 나서 위나 장기에 찌꺼기를 별로 남기지 않는 음식이에요. 부드럽게 조리된 식사겠죠. 2번 하루 한 끼 다량의 섭취. 그 다음에 3번 자극적인 음식. 4번 고지방 음식. 5번 고섬유질 음식. 정답은요, 1번 저잔여 시기가 되겠습니다. 급성기에는 유동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회복기에는 저잔여 시기, 부드럽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저지방, 저자극성,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조금씩 자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간성 혼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서히 진행되며 예후가 좋은 편이다. 예후가 좋은 편이다. 2번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나고 혈액 중에 백혈구가 증가한다. 3번 의식 상실, 경련과 사지 떨림, 창란증 등이 발생한다. 4번 대부분의 간염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5번 고단백 식사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요, 3번 의식 상실, 경련과 사지 떨림, 그리고 창란증 증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간성뇌증 또는 간성혼수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은요, 간 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의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이런 질병을 간성혼수라고 하고요. 간암이나 아니면 간경화 같은 간질환의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다는 뜻이죠. 자, 원인을 한번 볼 거예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건 간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간에서 암모니아를 충분히 배설시킬 수가 있어요. 해독시키고 배설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간암이나 간경화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해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가 혈액 안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간성혼수예요. 즉, 간성혼수는 혈액 안에 암모니아가 높아져서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입니다.
치료를 한번 볼게요. 자,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분해되면서 암모니아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암모니아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모니아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저단백 식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락툴로즈, 상품명으로 두파락이라는 약이고요. 시럽 제제예요. 시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은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흡착시켜서 몸 바깥으로, 즉 대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 락툴로즈를 먹거나 아니면 락툴로즈를 이용해서 관장, 정체관장이라고 해서 장 안에 좀 넣어서 기다렸다가 배출시키는 관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암모니아가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28번 파킨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동이 빨라진다. 2번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질환이다. 3번 목적이 있는 수의적인 행동을 하면 진전이 심해진다. 4번 글씨를 작게 쓰지 못한다. 5번 무표정, 근육 경직이 나타나고 휴식 시 진전이 완화된다. 진전은 떨림이에요. 떨림이 완화된다.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파킨슨 환자의 일반적인 자세예요. 이런 모습으로 계신 분들이 많고요. 자, 옆에 설명을 한번 보시면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들이 파괴되는 질병이다. 그리고 무표정, 표정이 없어요. 행동은 느려지고요. 근육은 굳어서 경직이 되죠. 그리고 자세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굽어져 있는 자세. 안정시, 떨림, 가만히 있을 때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어요. 특히 손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떨리고요. 그리고 무감정, 감정도 없고 글씨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소서증이라고 하고요. 자, 특징적인 게 휴식 시 떨림이 심해져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행동, 예를 들어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몸이 많이 떨리거든요. 그런데 뭐 글씨를 써야겠다, 무언가를 잡아야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하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9번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덤핑 신드롬 환자에게는 금기인 영양소이다 라고 되어 있죠. 덤핑 신드롬 환자들은 지방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가 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고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소비되고 남은 에너지는 소변을 통해서 즉시 배출이 되면 살이 안 찌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소비되고 남은 에너지, 남는 부분은요. 지방세포에 계속 축적돼요. 3번 1g당 4kcal가 아니죠? 굉장히 세요. 9kcal를 내고요. 그 다음에 4번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답 4번이죠? 5번 수용성 비타민의 장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가 아니고 지용성 비타민의 장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가 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의 지방은 절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인데요. 이 지방은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죠? 자, 이 A, D, E, K 비타민을 먹었을 때, 즉 지용성 비타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양질의 지방, 좋은 지방이 있어야 이 비타민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볼게요. 지혈대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 앞에서 했는데 지혈대는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1번 출혈 부위를 낮춘다. 2번 20분마다 풀어주고 3분 후에 다시 묶는다. 3번 상처로부터 먼 곳에 지혈대를 맨다. 4번 정맥만 묶는다. 5번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답 고르셨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분마다 풀어주고 3분 후에 다시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혈대는 동정맥을 모두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동정맥 모두 묶었기 때문에 괴사로 인해서 그 아랫부분을 잘라야 하는, 즉 절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묶을 때는 동맥까지 완전히 차단되도록 꽉 묶되 상처 가까운 곳에 심장 방향으로 묶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혈대를 묶은 부분은 심장보다 항상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혈이 되겠죠. 31번. 개에게 물렸을 때 사람과 개에 대한 처치로 옳은 것은 1번. 개에게 물린 윗부분을 지혈대로 묶는다. 지혈대로 묶으시면 안 돼요. 2번. 개의 털을 태워서 상처에 붙여둔다. 안 돼요. 예전에 하셨다는데 하면 안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3번. 상처는 물로 닦고 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개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아니에요. 4번. 상처는 70% 알코올이나 1%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용액으로 소독하고 생리식염수로 다시 씻어낸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7일 후에 개가 죽었다면 사람은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자, 정답은요. 4번인데요. 개에게 물렸을 때 처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개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나를 문 개를 잡으셔야 해요. 잡아서요. 7일에서 10일 정도 가둬놓고 관찰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묶어둔 개가 광견병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그 개가 7일 이내에 죽었다. 그러면 그 개는 광견일 가능성이 커요.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큰 개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요.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동시에 투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2번.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1번. 치주낭을 형성한다. 여러분, 치주낭은요.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움푹 파여서 염증이나 아니면 고름 같은 게 차이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오히려 올바른 칫솔질을 하면 치주낭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타액 분비량이 감소된다. 타액은 침이죠. 그래서 칫솔질을 하면 침 분비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3번. 치면열구 전색은요.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어금니의 윗면을 살짝 레진이라는 물질로 이렇게 메꿔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칫솔질로 할 수 없고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 같은 거고요. 4번. 치면 세균막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4번이네요. 치아면에 있는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5번. 치석 제거.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할 수 없고요.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치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는 생후 6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맞죠? 6개월에 아랫니부터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하악 유중절치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20개월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했을 때 위에 10개의 치아, 아래에 10개의 치아가 가지런히 예쁘게 완성이 되는 치아, 즉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는 30개월입니다. 유치는 총 20개, 영구치는 총 32개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유치 중에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상악 유중절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치 중에 아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악 유중절치, 아랫니 두 개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장 빨리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시기가 가장 빠른 건 하악 유중절치가 되겠고요. 4번. 영구치는 생후 15에서 16년경 사랑니를 포함한 모든 치아의 석회화가 종료된다. 즉 15에서 16년경에 사랑니까지 모두 나야 한다라는 뜻인데 아니고요. 5번. 유치와 영구치가 섞여 있는 시기를 부정교합 시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혼합치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첫 맹출 시기와 첫 맹출 치아를 볼 건데요. 유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생후 6개월에 하악 유중절치고요. 영구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만 6세예요. 만 6세경에 하악 제1 대구치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혼합치열기, 유치랑 영구치가 섞여서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는요. 만 6세부터 12세,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해서 혼합치열기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한방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음식은 기호에 따라 선택한다. 기호가 아니고요. 질병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따뜻한 음식이 좋고요. 그리고 심장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시원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음식은 질병에 따라 선택한다. 2번 병실은 항상 건조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병실도 똑같이, 병실의 온도도 똑같이 질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3번, 모든 환자는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질병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질병들도 있습니다. 4번, 환자의 7가지 감정, 즉 희노우사 비공경을 잘 관리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왜냐면 한방에서는 7가지 감정이 질병을 불러들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가지 감정을 잘 관리한다. 5번, 개인의 체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틀렸죠. 자, 한방간호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환자의 음식, 그리고 병실의 온도, 그리고 활동 여부는 질병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각기 다른 간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35번, 각 장기의 질병에 따른 음식의 금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눈으로 지금 한번 보면서 정답을 골라보시겠어요?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좀 외우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너무 지나치게 느끼면 심장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짠맛,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금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성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는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대요. 매운맛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폐가 상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쓴맛과 차가운 음식을 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비장이 상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맛을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슬픔이 지나치다. 그러면 폐가 상할 수 있어요. 똑같이 쓴맛과 차가운 음식을 금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이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면 신장이 상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단맛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간의 병은 매운맛을 금한다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기초간호학 개요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